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호 세 번째 페이지. 제 입에서 마무리 멘트가 나오면 하나만 더로 곧장 격추해버리는 방송계의 요격 미사일.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저번에 곽재식 작가가 한 15분 정도 고민을 하고 저희에게 선 제안을 주신 주제입니다. 현대 군사기술의 핵심 무기체계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ICBM에는 사실은 깊은 관심은 없습니다만 네. ICBM이 사실은 우주 로켓 기술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우주 기술, 로켓 기술에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 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ICBM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드릴 이야기거리들을 좀 준비해 온 적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할까 했던 그 시점에서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와중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ICBM을 발사한 것 같다. 그런데 뭐 또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ICBM이 아니라 다른 신무기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에서 또 ICBM 실험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와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었거든요. 시의적절하다. 네, 그래서 이 ICBM과 로켓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죠. 좋습니다. 예. 우리 뭐 분단 국가의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서도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ICBM은 정확히 어떤 무기인가요? ICBM 뭐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CBM은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이제 앞자 두 문자를 따가지고 만든 단어죠. 네. 발리스틱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은 뭐 미사일이라는 뜻이고요. 네. 발리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탄도 미사일, 탄도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그 모양 위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갔다가 정점에 도달했다가 내려오면서 땅에 떨어지는 그 곡선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간다라는 게 이제 발리스틱 탄도 미사일이다라는 뜻이죠. 예. 우리가 박격포 같은 그런 군대에서 대포 쏘는 그런 거를 쏴도 포탄이 그런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지고 떨어지죠. 네. 우리 뭐 공 던지기 할 때 이럴 때 뭐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미사일 하면 떠올리는 뭐 흔히 이제 뭐 만화라든가 뭐 어떤 뭐 게임 저팔계?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물선 곡선 모양 그리지 않고 그냥 쭉 일직선으로 발사돼 가지고 맞추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트리스 이런 거. 우리 뭐 포트리스는 이제 곡선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곡선으로 날아가는 포물 그건 약간 탄도 형태로 날아가는 거고.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미사일 막 버튼 계속 누르면 미사일 막 수백 발씩 날아가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날아가는 미사일은 그냥 직선으로 쭉 날아가 가지고 쭉 맞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탄도 미사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BM으로 끝나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그런 모양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날아가는 게 이제 탄도 미사일인데 탄도 미사일이 이제 사정거리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겠죠. 탄도거리가 긴 미사일일수록 이제 높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제일 멀리 올라가고 제일 높이 올라가는 미사일이 이제 ICBM 인터컨티넨탈인데 여기서 인터컨티넨탈이라는 말, 대륙간이라는 말 도대체 왜 붙였을까요? 뭐 호텔 이름일까요? IC 왜 하필 뭐 초장거리 뭐 탄도미사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ICBM이 이제 탄도미사일 중에 제일 긴 미사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IRBM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미디엇 레인지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게 이제 ICBM보다 좀 덜 날아가는 더 짧은 거리를 목표로 하는 것을 IRBM이라는 식으로 부르는데 왜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다 하면 장거리인데 롱레인지 뭐 해가지고 뭐 LRBM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왜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했느냐? 이거 뭐 호텔 업계 무슨 음모냐 그런 게 아니고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ICBM이 처음 등장했던 그 배경이 이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소련 본토에서 소련이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유럽에서 발사를 해도 대양을 건너서 미국의 주요 도시를 다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미사일이 이제 ICBM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ICBM이 멀리 날아간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장점이고 근데 뭐 멀리 날아가는 거는 비행기도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멀리 날아가는 뭐 이런 우리 747 여객기 같은 그런 거에다가 무기를 탑재를 해가지고 멀리 날아가가지고 공격하고 와라. 이렇게 해도 이제 멀리 장거리로 가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거리 공격 무기의 다른 여러 종류에 비해서 ICBM을 특별히 좀 두렵다 혹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방어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ICBM이 이 속도가 한창 많이 날 때는 주로 이제 내리꽂는 과정에서 최고 속도가 나겠죠. 예. 그때 속도가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시속 한 24,0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다라고 하거든요. 시속 24,000km.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죠. 예. 1초에 막 몇십 킬로씩 날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총알 속도가 대충 시속 10,0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총알보다 두세 배 빠른 거예요. 총알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이제 미사일이 내려꽂히는 그런 거니까. 소련에서 미국이 몇 킬로 정도 되죠? 가까운 데서 러시아에서 쏘면 미국이? 예, 가까운 데서 쏘면 정말 가깝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소련의 제일 동쪽 끝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쪽으로 쏜다라고 하면 몇십 킬로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소련의 어디 산골에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탐지하기 어려운 곳에 몰래 숨겨놓은 미사일에서 발사를 해도 미국의 주요 도시인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 이런데 넉넉하게 도착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고 지구의 둘레가 대충 몇 킬로미터입니까? 요거 우리 알죠? 4만 킬로.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터법 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2만 킬로미터인 거예요. 지구 반 바퀴가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2만 킬로미터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면 지구에 어디든지 다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보통 1시간보다 덜 걸립니다. 근데 ICBM이 멀리 날아가는 건 2만 킬로미터 가까이 날아가기도 하거니와 굳이 지구 정반대편까지 보통 안 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 소련, 미국 이런 나라가 다 땅이 넓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 근처에 배치를 해놓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다 타격을 할 수 있다. 어디든지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의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너네 나라에 꽂힌다라고 할 수 있는 무기가 ICBM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ICBM 발사에서 도착할 때까지 도착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명중할 때까지 대충 걸리는 시간이 보통 수십 분 단위로 봅니다. 빠르면 한 20분, 길어도 한 3, 40분이면 도착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저게 ICBM이 가동되는 것 같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날아와가지고 우리 땅에 타격을 입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 30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에 이런 방위를 담당하는 그런 군인들 혹은 그 군인들을 총괄 지휘해야 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되게 긴장해야 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지금 ICBM을 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피해를 입힐 때까지 시간은 한 30분 정도인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나와 무슨 장군 불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좀 나오지 않습니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막 무슨 이런 잠옷바람으로 막 나와가지고 막 회의 소집하고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가 ICBM이 개발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뭐 말할 수 있겠는데 만에 하나 나중에 북한에서 우리한테 쏘면 진짜 금방이겠네요. 사실은 ICBM은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북한하고 남한은 거리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대륙간 뭐 탄도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공격하는 용도로는 물론 뭐 이론상으로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남한에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목표물을 노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빠른 속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할 수 없게 뭔가 공격을 한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남한 공격할 때는 이 정도의 대단한 무기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는 뭐 24,000km 시속 정도로 내려 꽂힌다. 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내려 꽂힐 때 속도는 그거보다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조작을 해서 정확하게 맞히기가 쉽지 않겠죠. 쏘는 쪽 입장에서. 근데 보통 IC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창기 요즘은 기준이 또 좀 엄해졌는데 특히 초창기 ICBM 개발됐을 때는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서 옆으로 한 400-500m 정도 어긋난 곳에 떨어져도 명중했다고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얼핏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뭐 사격 이런 거 훈련할 때 그 표적지에서 한 10cm만 빗나가도 왜 이렇게 못 쐈어. 너 다시 PRI부터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사병들이 총 쏠 때는 10몇 cm만 어긋나도 못 맞춘 게 되는데 장군님들이 미사일 발사할 때는 500m가 어긋나도 500m 어긋나면 목표로 한 건물도 못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긋나도 명중으로 친다는 이런 이상한 발상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충분히 파괴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래.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ICBM은 이렇게 대단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항상 ICBM의 이 내부에 장착해둔 이 공격용 폭탄은 일반 폭탄을 설치해 놓지 않고 네. 항상 핵무기를 탑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터뜨릴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한 500m 떨어진 데서 터뜨려도 네. 충분히 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 되게 좀 무시무시한 발상을 그러네요. 내포하고 있는 무기가 ICBM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핵탄두를 실으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애초부터 그렇게 출발한 무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도 실을 수는 실을 수 있습니다. 싣는 게 가능하고 그런 작전을 생각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주류로서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ICBM이 굉장히 비싸고 네. 그다음에 많은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무기이고 한 발 발사할 때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발사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가장 폭탄을 강력한 탑재할 이유는 뭐 그런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멀리서 공격을 하려면 지구 반대편의 목표물을 내가 30분 만에 공격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굳이 핵미사일 아닌 걸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도 않겠느냐. 근데 상대방을 그렇게 핵공격까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어떤 테러리스트가 저기서 무슨 이상한 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싶다. 네. 근데 그 근처까지 무슨 특수부대를 뭐 투입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작전하고 그런 건 너무 피곤한 것 같다. 네. 혹시 그러다가 뭐 인명피해 발생하면 골치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 ICBM 많이 만들어놨잖아. 그걸로 그냥 멀리서 한번 공격하자. 뭐 이런 용도도 이야기가 된 적이 하긴 있기는 한데 별로 주류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나라에서 ICBM 개발 중이라는 뭐 뉴스를 보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건 왜 어려운지 설명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ICBM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빠른 속도로 내려 꽂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우주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BM은 다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네. 보통 우리가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는 우주로 친다라는 그 선이 있거든요. 지상에서 100km의 높이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카르만이라는 사람 이름 딴 거거든요. 헝가리 출신의 공학자 이름을 딴 건데, 네네. 과학자 이름 딴 건데, 네. 이 카르만이라는 사람도 미터법을 충실하게 잘 지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00km가 기준이니까요. 갑자기. 그렇죠? 미국에서는 가끔 딴 기준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0마일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마일이면 대충 미터법으로 하면 한 80몇 킬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덜 올라가도 우주로 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거까지 올라가고 나는 우주 여행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가끔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약간 좀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100km는 넘어야 우주지. 뭐 이런 경향이 80 있습니다. 정도 올라가 놓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가끔 뭐 우주 여행을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는 뭐 그런 사기업이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주 여행 상품 이런 거를 사가지고 체험을 한다고 타보면 그 우주 여행 상품의 내용이 뭐냐면 100km 고도 위로 살짝 올라가 보고 내려오기 이런 거거든요. 카르만 라인인가요? 카르만 라인 넘어서 우주를 이렇게 딱 찍어보고 내려온다 이런 거거든요. 우주 여행 상품이라는 게. 그런데 뭐 ICB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km 높이만 올라가도 우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적에도 인공위성을 쏜다 뭐 이러면 한 200km, 300km 상공 정도까지 올라가서 인공위성 띄우고 오는 거 뭐 이 정도면 잘했구나. 훌륭한 우주 인공위성이 우리에게 발사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ICBM을 우주로 올려가지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물선 궤도를 이렇게 그리면 높이 올라갔을 때 애지간하면 뭐 1000km, 2000km까지만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지구를 쭉 돌아가지고 적의 목표물까지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누리호를 발사를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상 뭐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인공위성을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오는 뭐 이런 거를 뭐 개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뭐 4,000km 높이까지 올라갔다. 5,000km에 근접했다. 뭐 이런 게 뉴스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ICBM은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좋죠. 일단 높이 올라가다가 내려 꽂히니까.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공기 중에서 돌진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생각해보면 이상한 현상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빨리 가면서 바람을 맞으면 시원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속도
속도가 되면 그 공기가 닿는 그 마찰이 네.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지웅배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예. 지구의 이 유성이 떨어질 때 그때 속도 때문에 네네. 지구하고 닿는 그 속도 때문에 맞아요. 유성이 대충 우주에서 뭐 돌아가고 있어도 지구에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가 돼가지고 네. 유성이 다 타가지고 없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유성의 발길로 빛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ICBM은 기본적으로 그 유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성 같은 그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빨리 어느 정도 내려 꽂혀야지 적이 피하지 못하고 탐지하기 어렵겠지, 나를 요격하기 어렵겠지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려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말은 유성이 타오를 정도의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ICBM이 떨어질 때 온도 뭐 잘해도 2,000도, 3,000도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뭐 흔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높이 올라가면 4,000도, 5,000도 온도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광무물 시간 기억나십니까? 4,000도, 5,000도 온도가 이렇게 되면 웬만한 금속도 다 녹아가지고 그렇죠. 아예 끓어오른다 이런 말씀드렸죠. 예. 우라늄 이런 거 4,000도, 5,000도 되면 다 끓어가지고 우라늄 증기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기체 그런 게 뭐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온도가 ICBM이 재도립할 때의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내려와야지. 네. 그거를 대충 견뎌내면 안 돼요. 어떤 원소를 써도 안 되나요?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트리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잘 방어를 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별똥별처럼 유성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타서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겉면에서 4,000도, 5,000도의 온도가 있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던 게 다 뭐 녹아서 떡이 됐다. 하여튼 그래도 육지까지 떨어지긴 떨어졌어.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느냐.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 안에 핵무기를 탑재를 해놨는데 핵무기가 작동이 안 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기를 다 뚫고 내려와가지고 지상에 올 때 그 내부에 있는 복잡한 핵무기 기계 장치가 잘 작동이 될 정도로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이게 참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골치 아픈 것이자 여기서 이제 우주 기술과 ICBM 기술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항상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주 개발을 하면 항상 이런 군사 목적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푸트니크 1호죠. 그죠? 1957년에 발사되었었는데 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이 로켓, 스푸트니크 로켓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그 로켓이 원래 이제 세미오르카 로켓이라고 하는 소련에서 개발한 로켓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올린 게 스푸트니크 1호거든요. 근데 1957년 10월 4일에 스푸트니크 1호 세계 최초의 우주 인공위성이 성공을 거뒀는데 거기에 몇 달 앞서서 1957년 5월 15일에 이 세미오르카 로켓 그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 로켓의 원형의 본체를 실험한 게 뭐 우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ICBM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미오르카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소련에서 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한 3톤 정도가 되는 물체를 8,000km 떨어진 곳까지 잘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미사일을 로켓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한 게 1957년이거든요. 이거를 소련에서 왜 개발을 했느냐? 195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는 수소폭탄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소련에서도 핵무기를 막 보유를 해가지고 막 쌓아놓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공군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미국 공군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193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인 지금까지 거의 90년 동안 항상 세계 최강이죠. 그러니까 뭐 흔히 처음에 핵무기가 개발됐을 때 사용했던 방식, 폭격기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적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가지고 공중에서 떨어뜨린다. 우리도 조종사도 뛰어나고 뭐 핵폭탄도 성능이 좋고 폭격기도 끝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로 공격하면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의 전투기들, 공군 전력이 워낙에 막강하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의 폭격기, 소련 폭격기로 미국에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보내면
그 지나가는 길에 가다가 몇 번이나 격추되지 않겠느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바다에서부터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뭐 전투기를 올려가지고 몇십 번이나 방어를 하려고 할 텐데 미국이 레이더 기술로 뛰어난데 야 이거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핵폭탄 소용없다. 그에 비해서 미군은 공군력이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해도 네. 미국에 막 저 뭐 무슨 뭐 톰 크루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 막 공중전으로 다 제압해버리고 예. 뚫고 들어와가지고 미군은 우리한테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우리 핵무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 공포에 소련 사람들이 사로잡힌 거죠. 네. 그래서 미군이 아무리 뛰어난 공군력을 갖고 있더라도 톰 크루즈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정말 쏜살같이 날아가서 사실 쏜살은 화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화살보다 정말 몇십 배 사실 더 빠르죠. 그죠? 훨씬 더 총알보다 더 빠른 그런 속도로 날아가지고 우주에서 쿡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아무리 톰 크루즈라도 절대 못 맞겠지. 그러네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코롤료프라고 하는 소련의 아주 뭐 추앙받는 천재적인 이 공학자가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로켓을 이용을 한다면 대륙 간의 거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수십 분 안에 단숨에 미국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이 공교롭게도 이 코롤레프 이 출신지가 우크라이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런 로켓 공학자들, 뭐 미사일 개발한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막 우리도 막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요즘도 많이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뭐 7, 8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기술적인 뿌리가 다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메르카 로켓이 개발되어서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을 방어하기 어렵게 공격을 하는 것이 50년대 말에 소련에서 가능해졌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자랑스럽게 외부에 공표하기 좀 거시기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핵폭탄을 쏘가지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강하다라고 선전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군사적인 이해관계하고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라는 게 있죠. 우주에 한번 나가보자.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런 ICBM이 성공을 한 다음에 ICBM 성공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선전할 수 없으니까 인공위성을 띄울 수가 있다. 사람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다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보내주면 얼마나 멋있게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인공위성도 시도를 했던 것이고 사람을 태운 우주비행도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인공위성 우주에 이렇게 보낸 다음에 우주 빙빙 돌다가 뭐 망하면 망하는 대로 고장나면 고장나는 대로 뭐 불타 없어지면 불타 없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태운 우주선은 그렇게 방치할 수 없잖아요. 돌아와야죠. 우주로 날아가지고 돌아와야 되거니와 돌아올 때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돌아오면 안 되고 우리가 착륙지로 선정해놓은 곳에 선정해놓은 곳에 산뜻하게 사람이 이렇게 딱 착륙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성공을 시키는 게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냉전 시기에 소련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 같은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그게 대기권을 뚫고 안전하게 도달해가지고 사람이 상처 안 입을 정도로 부드럽게 원하는 데에 도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대단한 거네. 거기 사람 말고 뭘 태워도 부드럽게 도착한다. 알겠냐? 약간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많이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메르카 로켓은 이렇게 세계 최초의 ICBM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소련 사람들은 이걸 계속 개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주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군사 목적으로는 사실은 해보니까 이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준비하는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준비 완료 상태로 보관하기도 너무 어렵고 준비 완료 상태로 거기에 뭐 연료라든가 산화제라든가 이런 걸 다 충진해가지고 놓다 보면 불안해가지고 뭐 다 사가가지고 부서진다든가 한 3, 4일 한 5일 정도 대기시켜 놓으니까 뭐 터져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발사 준비로 사용한다. 이런 군사 목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군사 목적으로 세메르카 로켓은 별로 안 사용됐는데 이런 우주 목적으로는 계속 개량이 되면서 사용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목적으로 개량된 세미로카 로켓 버전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이 사용됐던 것이 소유즈 로켓과 소유즈 우주선이라는 건데요. 예. 지금도 그 소유즈 패밀리, 소유즈 계통의 우주 로켓과 우주선들이 계속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에 나가서 과학 실험을 하고 돌아온 이소연 박사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갈 때 탔던 로켓도 러시아의 소유즈 계통의 로켓이었죠. 예. 그때가 이제 2008년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ICBM의 유산이 개조되고 그러네. 사용되었던 것이거니와 예. 소유즈 로켓이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면 우주로 발사된 횟수가 대충 한 1,700번, 1,800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우주에 많이 나갔다 왔습니다. 예. 소유즈 로켓이. 예. 그러니까 소유즈 로켓의 개량 버전이 계속 생산이 돼가지고 또 올라가고 만들어서 또 올리고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예. 그러니까 우주에 소유즈 로켓이 가본 게 한 1,700번이면 사람이 출퇴근을 한다. 사람이 등하교를 한다라고 하면 예. 대충 한 5년 동안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해야지 네. 1,700번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 혹시 5년 근속은 하셨죠? 그럼요. 예, 그러면 5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소유주가 우주 갔다 오는 것보다는 내가 출퇴근을 많이 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5년 안 됐으면 나는 출퇴근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소유주는 우주에도 나보다 더 많이 갔다 왔구나 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애용된 로켓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소련에서 1957년에 이런 거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 상대 국가인 미국은 냉전 시기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바로 우리 미사일을 개량해가지고 대륙간 탄도탄급으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개발 추진을 해서 하나 성공시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세미로카 로켓이 성공한 다음에 불과 한 7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실험에 성공했던 아틀라스 로켓입니다. 아틀라스. 미국 역시 이 아틀라스 로켓을 개조하고 또 개조해가지고 우주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 아틀라스 로켓을 이렇게 개조하고 실용화해가지고 우주 로켓으로 쓰기 위해서 아틀라스 로켓 실험을 미국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호를 3차 발사까지 하고 지금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금년에 4차 발사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발사 주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늦춰져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5년 이 정도 사이에 누리호 로켓을 실험을 4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실제로 사용하는 거 합해서 한 4번 정도 발사를 하는 거죠. 그죠? 5년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에 1957년에서 1961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틀라스 로켓이 실용적으로 좀 안정화된다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4년 사이에 아틀라스 로켓을 몇 번 쐈는지 아십니까? 100번 쐈습니다. 100번. 4년 동안 100번. 4년 동안 아틀라스 로켓을 100번 우주로 쏘아가면서 이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야? 그렇게 해서 아틀라스 로켓을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검증을 했고 이거 ICBM으로 쓰기에 안정화되었다라는 것도 검증을 했죠.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태워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미사일을 로켓을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핵무기를 탑재를 해가지고 배치를 해놓으면 발사하면 이건 무조건 날아간다. 정상 작동하고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년대 초에 미국 우주계에서는 무슨 맨 레이팅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맨 레이팅? 맨 레이팅 만점 맞으면 만 레이팅입니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등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맨 레이팅. 그 정도로 믿음직하고 안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틀라스 로켓은 1960년대 초에 맨 레이팅에 도달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구를 인공위성처럼 돌고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 사람으로 꼽히는 미국의 어떤 우주 영웅? 이 사람 그걸로 상원의원까지 했었죠. 존 글렌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그 우주 비행에 도전했을 때 타고 갔던 우주선이 머큐리 시리즈 우주선인데 프렌드시폰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머큐리 우주선을 우주에 보냈던 로켓이 바로 이 아틀라스의 개조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존 글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이상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ICBM 꼭대기에 내가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데 이거 안전한가? 이거 이런 생각.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흑인 여성 과학자가 이 우주 로켓이 날아가는 경로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다. 차별 속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았던 미국 할리우드 영화 있었는데 그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이었던 캐서린
뭐 이런 과학자분들이 계산할 때 네. 존 글렌 이분이 우주선 타고 날아가기 전에 이 관제탑이라고 하나요? 전화해가지고 그 캐서린 선생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지 나 타고 갈 거라고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캐서린의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미국은 그런 아틀라스 로켓을 우주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 아틀라스 로켓 같은 경우에는 실전 ICBM 배치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963년 정도가 되면 아틀라스 로켓이 대충 한 몇 대 정도 생산돼가지고 ICBM 용도로 배치가 됐느냐 하면 한 140발 정도가 배치가 돼가지고 쫙 깔아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시위를 하는 거죠. 소련에서 여러 가지 미사일도 많이 보유해 놓고 있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노린 수단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대륙간 탄도탄 140발이나 있기 때문에 너네들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다 제압해버리고 남아있는 소련 도시들도 우리가 다 망하게 할 정도의 ICBM 막을 수 없는 무기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천명할 정도의 전력을 유지했거든요. 하나 요거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틀라스 로켓 이야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틀라스 로켓은 그 후에 그러고 나서 아틀라스 로켓은 마찬가지 이유로 군사 목적으로는 좀 안 쓰이게 됐어요. 거의 뭐 이렇게 한때 많이 배치한 적도 있었는데 대충 퇴역했습니다. 더 좋은 미사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우주 용도로는 계속 개선이 돼가지고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지금 아틀라스 로켓이 거의 안 쓰이게 됐는데 2020년도에 지금 화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것도 지웅배 선생님이 재밌게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퍼시비어런스 뭐 이런 화성 그런 탐사하는 로봇이 화성에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화성에 보내준 로켓도 이 아틀라스 로켓에 긴 개조되고 또 개조된 개조판이 사용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띄울 때도 이 아틀라스 로켓을 빌려가지고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대표적인 게 지금은 약간 추억의 단어가 돼가지고 요즘 뭐 젊은 분들은 그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에 DMB라는 거 많이 좀 유행했던 적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 전화기로 막 텔레비전 보고 했던 거. DMB가 지상파 DMB가 있고 위성 DMB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위성 DMB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주에 띄웠던 인공위성이 한별이라는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틀라스 시리즈를 개량한 미국 로켓에 올려가지고 우주에 가게. 그래서 ICBM 기술하고 우주 기술하고 밀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걸 천명하는 뭐 그런 것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수많은 돈과 과학자들의 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무슨 미사일 개발하고 ICBM 개발하고 이런 거에 좀 덜 투자하고 그걸로 다 우주 기술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더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올까. 정말로 사람들이 뭐 달로 여행을 가는 크루즈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 벌써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근데 ICBM 같은 무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기 어려운 거니까 뭐 상호 억제 뭐 이런 그렇죠. 거 하잖아요. 함부로 쟤를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나라를 공격해도 쟤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겠지. 공격하자 진행시켜 이러면 그냥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적이 웬만히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것 같은데 그런데 ICBM은 몇 발 갖고 있다. 그리고 그 ICBM에 핵무기를 탑재시켜놨다라고 하면 우리가 쟤네들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쟤네들이 방어하기 힘든 무기인 ICBM으로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핵무기를 몇 발 날리면 그럼 우리의 피해도 너무 크지 않느냐. 파국이다, 파국. 전쟁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상호 확증 파괴 때문에 ICBM이 있으면 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되게 세계 군사 위협이 좀 고조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당연히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뭐 러시아에서 ICBM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대적으로 크게 얘기를 했고 야 러시아 사람들이 ICBM까지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사실이면 실전에 최초로 쓴 거잖아요. ICBM을 실제로 공격하기 위해서 쓴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ICBM은 아니지만 신무기였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까지 과대 해석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심은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과대 해석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에서 ICBM 내지는 ICBM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직 생생하게 잘 작동되는 게 마련되어 있다. 봐라 잘 작동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잘 맞지라는 걸 지금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암시하는 바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나 어떤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들이 좀 과도하게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무기로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는 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보여줬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는데 뭐 그런 정도의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굳이 ICBM 내지는 ICBM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신무기를 왜 갑자기 사용을 했을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단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했을까라고 했을 때 딴 나라 보라고 한 거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ICBM은 막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얘기한 게 해주세요. 이거 얘기한 게 해주세요. 아니 예전엔 제가 약간 재갈을 물리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 재갈을 물리는 얘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몇 마디 못 하고 가요. 하나만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도 너무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의미가 좀 퇴색된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 ICBM을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막 웅성웅성하면서 크게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나라가 ICBM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갖추게 되면 어쩌지라는 게 걱정거리가 되어서 그거를 보도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발사는 항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크게 다루는 경향이 좀 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ICBM은 막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있어요. 수단이 있어. 그거 관련해서 SM-3 미사일을 한국도 도입을 한다 어쩐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나름의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사실 이야기로 준비해 왔는데 오늘 뭐 시간상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언젠가 딴 기회가 되면 뭐 해도 아니면 아예 김영준 기자님이 시간 되셨을 때 ICBM 요격하고 SM-3 미사일 요 얘기만 따로 해도 되게 민감한 이야기 포함해서 할 이야기 많거든요. 김영준 기자님 요거 해주셔도 좋고. 저보다 김영준 기자를 더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던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긴장하고 큰 뉴스로 보도가 되는 게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어떤 나라에서 ICBM급 미사일이 발사가 될랑 말랑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게 만약에 실험이 아니라 실전 공격이었다고 하면 방어를 결정하기까지 걸릴 때 필요한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미사일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뭐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뭐 어디까지 가가지고 공해상에 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동해로 안 떨어지고 어디로 날아오는 거면 어떡하지? 그게 공해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대책을 세울 때 걸리는 시간 20-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긴장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 어떤 것도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실전 ICBM 사용 분위기로 갔다라고 한다면 ICBM이 발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핵무기가 탑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로 날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요격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것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게 파다하게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르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제대로 된 전략이냐에 대해서 또 되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이래로 어떤 이야기가 되게 파다하게 돌았냐면 상대방이 ICBM을 발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미사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연료도 막 주입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뭐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통신도 감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 ICBM이 일단 뜬 이후에는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제거를 해야지만 핵무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만에 하나 대도시에 떨어지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파다하게 많이 있었어요. 준비하는 걸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 일단 그건 기본이고 준비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는 그게 뭐 나중에 요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군사 위성을 많이 띄우고 더 고도화시키고 더 발전시켜가지고 정찰 위성을 통해서 세밀하게 한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뭐 미국이 세계 최고인데 동맹국인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의존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핵을 무장한 나라를 상대를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적의 핵무기가 어디에 배치돼 있고 뭘로 공격을 할 수 있느냐를 미리 아는 거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 해킹이나 그런 정보 자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보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침투하는 방법 하나하고 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찰하는 거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정찰 위성에 많은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우주 기술 이런 거는 너무 먼 선진국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투자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안보를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주 기술에 정찰 위성에 투자할 이유가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 앞으로 우리 우주 개발에 돈 많이 쓰면 좋겠다. 투자 많이 하고 인력을 많이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니와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 원래 하나만 더는 이 부분뿐이었어요. 알았어. 이거 아니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가짜 하나만 더였다. 오케이. 원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ICBM 같은 그런 탄도미사일, 중요한 탄도미사일 쏘려고 준비를 하면 네. 공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애매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게 이게 그럼 네가 먼저 도발한 전쟁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 따지기엔 너무 촌각을 다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걸로 인해서 그러네. 이거 진짜 논쟁도 고민이다. 많고 고민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논쟁 같은 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니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참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래서 세계에 참 평화가 와야 되는데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너무나 큰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평화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군대를 갖지 않겠다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현대에 들어 2차 대전 이후에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일본은 자위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군사력, 준군사력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무기를 갖고 있게 되었죠. 그렇죠.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원칙이 뭐였냐면 전수방위 원칙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전수방위 원칙. 우리는 우리 일본 땅 내에서 수비만 한다. 일본 땅 바깥에 뭔가를 공격하는 건 하지 않는다. 네네. 그렇죠. 일본 안으로 들어온 거를 내쫓는 것까지만 하겠다. 네. 일본 땅으로 저기 막 쳐들어왔는데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겨가지고 저기 공격한 곳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갔어. 네. 그럼 그걸로 일본은 이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다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보복을 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게 전수방위 원칙이었고. 그래 뭐 그 정도 선이라면 뭐 자위대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쌓아놓는 거 좀 봐줄까 이런 게 좀 최근까 한 90년대까지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90년대부터 일본에서 슬슬 이거를 부정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근처에 일본하고 사이 안 좋은 나라가 핵무기를 막 쌓아놓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본이 핵 공격을 맞는다라고 하면 미사일 요격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데 아니 전수방어도 전수방어 나름이지 핵무기가 떨어져가지고 일본 도시에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뭐를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럼 사전에 우리가 하는 것도 방어다. 우리가 저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미사일 기지 같은 걸 공격을 하는 것도 방어로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럼 사실은 적의 상대방의 영토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게 일반 군대하고 좀 다를 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쪽으로 스물스물 자꾸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경계가 이게 흥미해지네. 근데 2022년쯤 해가지고 많이들 외교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이런저런 다른 발표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본에서 요즘은 전수방위 원칙을 그냥 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무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탄도미사일 개발과 ICBM 위협하고 사실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좀 무의미한 군사 경쟁 이런 걸 좀 없애지는 평화 시대가 좀 오고 우주 기술에 대한 투자로 그러네요. ICBM 기술을 연구하는 이런 쪽이 좀 전환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국제시 작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ICBM 관련해서는 맞춰도 될까요? 참고로 김영준 기자는 출입처를 그새 옮겨가지고. 이제 국방 전문 기자 아니신가요? 그런가 봐요. 그러시군요. 뭐 나중에 우주먼지님이나 아니면 출입처 다시 돌아오면 합방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요격 미사일로 이제 배에 장착하는 우리나라 군함 중에 이제 제일 강력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군함이지 않습니까? 흔히. 근데 이제 이지스함 중에 우리나라의 지금 최신형 이지스함으로 지금 막 곧 배치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개발되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조대왕함이라는 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뭐 논란이 있고 했었는데 SM3라고 하는 미국산 근데 이것도 개발할 때 또 일본하고 공동 개발한 역사가 뭐 섞여 있고만 이래요. 미국산 뭐 이런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이 정조대함을 만드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장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발됐거든요. 거기에 SM-3 미사일을 사가지고 진짜로 장착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야기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요거 오늘 지식인의 고뇌가 굉장하다. 형준 기자님 같은 분이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이거 사실 되게 논란거리가 많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SM-3 같은 경우에 ICBM급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기초적인 수준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SM-3는 요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고 요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0km, 2000km 뭐 이 정도 급의 1000km에서 2000km 사이의 높이로 올라가지고 요격을 합니다. 근데 아까 100km가 넘으면 우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 ICBM이나 IRBM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쪽에서 SM-3 같은 미사일을 날려보내가지고 요격을 한다라고 하면 다 싸움이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에 싸우는 부분에 우주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엔진 같은 그런 추진 장치 같은 게 다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전쟁이라고 하면 막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고 무슨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무슨 엑스윙 뭐 이런 전투기 같은 걸 뭐 조종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싸우고 이런 걸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로 2010년대 이후로 이미 우주 전쟁이 현실화된 게 요즘 세상이고 그 우주 전쟁을 하는 그런 무기들은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곡갈 모양의 원뿔 모양의 그런 미사일 대가리 부분들이 우주에서 서로 날아다니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발에 100억씩 하고 막 이러거든요. 100억 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미사일을 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김영준 기자도 기자님 좀 그런 데까지는 안 들어가 주더라고. 근데 해주세요. 그래도 좀 이번에 좀 취재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대양을 넘어 또 다른 대륙으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하나만 끝나기 전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진짜 이거 하나만 안 돼. 제발. 오늘 또 엔지니어 오늘 트위터 엔지니어 이름이 한별이에요. 한별. 아틀라스 로켓 한별인 기념으로 하나만 가시죠. 그래 유튜브로 내보내자. 올라가시는 우리 엔지니어 라디오는 편집해도 하나만 더 하나만. One more. ICBM 기술에 너무 뜨거워서 그거 견디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ICBM뿐만 아니라 ICBM에서는 가장 정밀한 게 필요하고 ICBM이 아닌 다른 미사일도 좀 필요한 그런 장치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유도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원하는 목표에 가도록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명중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미사일에 다 유도 장치가 있어야 되고 ICBM 같은 데는 가장 좋은 가장 정밀한 유도 장치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유도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요? 뭐 요즘 실제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미사일에 쉽게 생각하면 GPS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유도 장치 만들어 놓으면 대충 되겠죠. GPS로 지금 위치를 알아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쫙 느껴가면서 배달 라이더 분들 기다릴 때 지금은 그 지도에 다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ICBM도 그 내부에 컴퓨터 속에 지도하고 GPS 장착을 해놓고 딱 맞춰가면서 내가 지금 이 위치니까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좌표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쉬운 생각인데. 일단 ICBM이 개발되는 초기에는 GPS라는 게 세상에 없었죠. 이 50년대 후반부터 개발됐던 건데 그렇기도 했거니와 두 번째로 GPS는 전파로 인공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해 전파를 받을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렇게 10,000km, 20,000km 시속 속도로 날아가는 데서는 ICBM이 좀 GPS가 좀 부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GPS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미사일에는 다른 방식의 유도 장치들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카메라 달아놓고 사람이 보면서 조종하자. 드론처럼?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진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미사일들도 꽤 있습니다. 소형 미사일 중에는 카메라로 보면서 조종하는 미사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날아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지상에 있는 모습은 바다 건너가면 바다밖에 안 보일 텐데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미사일을 어떻게 조종하겠습니까? 보고 사람이 조종하면 안 되고 자동으로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떤 장비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뭐 지형 지물도 마땅히 없잖아요. 천문학 우주까지는. 장비 아닐까? 일단 지형 지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그 방식도 사용해요. 우주로 올라가지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방법도 생각을 합니다. 북극성이 저기가 보이고 무슨 뭐 시리우스 별이 저기 보이니까 그걸로 각도를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 보면 내 위치는 지금 여기구나. 별이 요 정도 속도로 쫙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날아가고 있는 속도는 이거구나. 이거 계산하는 그런 장치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사용합니다. ICBM 같은 경우에는 정밀 ICBM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이것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 ICBM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공위성이나 다른 우주선에도 있으면 좋겠죠. 우주에서 방향을 잡거나 우주에서 길을 찾아갈 때는 이 별 보고 방향 잡는 장비가 있으면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그러네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도 이런 장비가 달려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이거 참 말이 멋있는데 스타트래커라고 합니다. 스타트래커. 스타트래커. 별 추적. 별을 뒤쫓는 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별 추적기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그럼 좀 덜 멋있죠. 약간 별을 추적하는 자. 이러면 완전 멋있는데. 스타트래커라고 하는데 우주선이나 좀 고성능 인공위성 같은 거에는 좀 탑재되는 편입니다.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 기술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래커가 좀 개발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품은 나와 있고 내년에 하는 그 누리호 4차 발사에도 이 스타트래커 고성능 제품을 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주로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ICBM 방향 잡기 위해서 스타트래커도 나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합니다. 근데 스타트래커는 우주에 올라갔을 때 아니면 밤에 이럴 때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력으로 쓰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뭐죠? 주력으로 쓰는 다른 유도 장치가 ICBM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수많은 미사일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뭘 쓰는지 아십니까? 뭐지? 흔히 관성 황법 장치, 관성 유도 장치라고 하는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 약자로 INS라고 하는 이 장치를 옛날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차 타고 갈 때 아이고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만 마지막이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게 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급 가속을 하면 뒤로 쏠리는 느낌 나잖아요. 나죠. 급정거를 하면 앞으로 쏠리는 느낌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좌회전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 나죠. 우회전하면 왼쪽으로 쏠리는 느낌 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가끔 실수할 때 한번 해보는데 버스나 차 타고 가면서 눈 감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쏠리는 느낌만 가지고 어느 정도 왔는지 대충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 해볼 만한 장난이죠. 그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쏠리는 느낌을 추적하는 장치를 정밀하게 개발해가지고 미사일 안에 탑재를 해놓고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이 정도 났으니까 속력이 이 정도 좀 빨라지고 있겠구나. 왼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이 정도 났으니까 이 정도로 미사일이 좀 회전했다는 뜻이구나. 요거를 내부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그거를 다 추론을 하면 낮에도 10,000km, 20,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결국은 10,000km 날아가는 동안 이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센서가 내부에서 왼쪽으로 좀 쏠린다. 가속이다 감속하나 느껴가지고 10,000km 날아가는 동안 요 정도로 조작을 해가지고 가야지 명중하겠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쭉 느껴보니까 지금 한 5km 정도 빗나간 것 같다. 5km 정도 더 남쪽으로 좀 틀어야지 정확하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내부 컴퓨터가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면 진짜로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밀 관성 항법 장치를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딱 들어도 쉬운 일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꽤나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일론 머스크 선생님이 창업하신 로켓 회사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한국판 뭐다, 한국의 일론 머스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민간 로켓 기업들이 발사체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우주 발사체 시험을 한 회사가 한 군데 있어요. 충청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어디죠? 본사가 세종시에 있든가 공장이 청주에 있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 로켓 공장은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요? 청주의 특산물이 뭐야라고 하면 직지. 우주 로켓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직지도 청주 유명한 거지만 충청도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브라질에서 이거 실험을 했거든요. 브라질에서 이거 발사장 더 잘 마련해주고 한다 그래서. 근데 단순 실험을 위한 실험만 하면 생돈을 다 들여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서 별 기능을 못하고 그냥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실험 발사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고객을 잘 모셔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할 수 없을까 실험을 하다가 이 회사가 어디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브라질 공군하고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요. 브라질 공군에서 뭐를 실험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해줬냐면 바로 브라질에서 개발한 이 관성 항법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관성 항법 장치를 개발을 했는데 잘 작동하는지 너네 우주 로켓에 실어가지고 우주까지 왔다가 내려오는 실험을 하면서 한번 실험해봐라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좋은 계기가 됐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도움을 줬을 테니까 브라질에서 어차피 실험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막 그런 일도 있어서 관성 항법 장치 뭐 이런 게 중요한 기술인데. 아니,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진짜. 새로운 건데. 새로운 거 30초만. 마무리를 진행자가 해야지. 관성 항법 장치 이야기 30초만 더 하게 해주세요. 30초만 진짜 30초만. 알겠습니다. 30초만. 30초만. 그래서 관성 항법 장치 이런 거 많이 개발한 미국의 이런 무기에 들어간 이런 장비 많이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공교롭다면 공교롭기도 한데 이 회사에서 뭐도 만드냐면 휴대폰이나 게임기 같은 거에 들어가는 가상현실 기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센서도 소형으로 정확도가 좀 더 떨어지는 값싼 거를 만들어서 팔아요. 왜 팔까요? 그런 거? 휴대폰에도 가속도 센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딱 꺼내면 저절로 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휴대전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꺼내는구나. 꺼내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동작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휴대폰의 내부의 센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ICBM 같은 이런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가속도 센서가 내가 위로 어느 정도 속도로 나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좀 꺾이고 있는데 이거를 내부에서 느끼는 거하고 같은 원리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훨씬 더 정밀도가 떨어지고 더 단순하고 더 작은 게 박혀 있죠. 휴대폰 그거는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 기능 때문에만 있는 건가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손으로 뭐 전화기를 흔들면 어떤 뭐 동작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가상현실 뭐 이런 거 하면 왼쪽으로 조종기를 뭐 기울이고 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화면에서도 뭐 들고 있는 거미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정밀하게 이 만보기도 그 기술이 만보기도 제일 단순한 건 만보기죠. 그렇구나. 제일 단순한 건 만보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만 느끼면 되니까 제일 단순하게는 만보기고. 그래서 단순하게 사용되는 기술은 만보기에도 사용이 되고 복잡하게 그 기술을 많이 발달시키면 ICBM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상 최대 분량 나온 것 같은데. 직감하셨군요. ICBM에는 스타 트래커가 있지만 우리 또 레코드 트래커들이 있는데요. 경신했습니다. 까르보나라 편을 가뿐하게 경신하고 유튜브 상으로 한 55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건너오시면 2배 더블로 감상하실 수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열띤 강의 감사드립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ICB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